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PEFP 방법을 이용한 파인튜닝 사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와 PEFP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파인튜닝에 필요한 라이브러리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것을 좀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희가 허깅페이스에서 모델을 다운로드 받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하기 위해서는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것은 자연어 처리를 하는데 기반 모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허깅페이스는 이런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 그리고 모델 허브 이 두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도 저희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모델은 모델 허브라고 하는데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공유된 모델들은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다운로드 받거나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를 조금 좀 깊게 더 볼 거고요. 얘를 이용을 해서 허깅페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와 모델들을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 중에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먼저 쓰실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 함수는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의 기본 객체입니다. 그리고 모델에 필요한 전처리나 후처리 단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텍스트를 직접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쉬운 답변을 얻어오는데 기본적으로 쓰실 수 있는 함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단에 제가 간단한 코드를 넣어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포머스 안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그냥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함수에 저희가 필요한 모델이나 기능들을 명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입력을 해주면 나오는 답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지티브의 스코어는 얼마 이런 식으로 답변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답변을 내보내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쓰실 수 있죠. 오른쪽에 있는 예제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2개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멀티라인으로 문장이 주어졌을 때 각각 문제에 대해서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각각의 스코어는 어떻게 되냐 이런 답변을 줍니다. 얘가 무엇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모델이나 기능 명세만 하고 내가 질문을 주어졌을 때 답변을 주는 것이구나 정도만 인지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펑션 형태 그리고 그 안에 파라미터를 뭔가 이렇게 따옴표 안에다가 제가 기재를 했었죠. 우리가 아까 봤던 건 센티멘틱 어널리시스라고 저희가 기재를 했습니다. 제가 잘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파이프라인에 내가 저런 걸 쓸 거야 라고 명시를 하셨던 것이고요. 자, 그게 뭔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파이프라인을 쓸 때 따옴표 안에 이렇게 명시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보시는 이런 내용들인데 파이프라인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퓨처 익스트레이션, 그 다음에 필 마스크, NER, 퀘스천 앤서링, 그 다음에 시메트릭 어널리시스, 서머라이제이션, 텍스트 제너레이션, 트랜슬레이션, 그 다음에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들었을 때 대충 뭐 하는구나 짐작이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퓨처 익스트랙션은 저희가 뭐 딥러닝, 머신러닝 하시는 데이터 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용어일 것 같은데 특징을 추출해 주는 겁니다. 설명을 보시면 기계학습이나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원시 데이터에서 관련된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제가 주어진 문장에서 특징을 추출해내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필마스크는 문장이 주어지고 괄호가 들어갔을 때 그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NER은 엔티티를 인식해주는 거예요. 문장 중에 도시는 뭐야, 이름은 뭐야 이런 것들을 구분해주는 그런 파이프라인이고요. 퀘스천 앤서링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질문을 주면 답변을 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센티메틱 어널리시스는 감정을 분석하는 겁니다.
문장이 주어졌을 때 얘가 부정이냐 긍정이냐 그런 톤을 인지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파이프라인. Summarization은 요약해주는 거. 텍스트 제너레이션은 말 그대로 텍스트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Translation은 번역해주는 거.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전에 학습은 하지 않았는데 뭔가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얘가 이런 분류야 라고 답을 해주는 그러한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제를 간단하게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제는 필마스크 앞에서 보셨던 그 파이프라인인데 주어진 텍스트의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이프라인을 쓸 거고 필마스크를 쓰겠다 명시를 해주시고 문장을 주시는데 이렇게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 기능이 보여진다라고 하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탑, 그 다음에 K2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몇 개를 표시할 거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몇 개, 나는 2개를 보고 싶어 라고 명시를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나오는 답변을 보면 Discourse will teach you all about 마스크라고 돼 있죠. mathematical 또는 computation 뭐 이런 것들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만들어주고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스코어는 mathematical이라고 하는 스코어는 0.19%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그 다음에 토큰은 이만큼 들어갈 수 있어. 토큰의 데이터는 mathematical 들어가 있죠. 이렇게 2가지의 샘플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필마스크이고요. 그리고 NER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엔티티를 찾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문장이 주어지게 되면 이 문장 중에 엔티티로 구분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person, 그 다음에 organization, location을 각각 찾아주는데 person은 실비안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organization은 Hugging Face, 그 다음에 location은 브루클린을 찾아준다. 지금 내가 주어진 문장 중에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는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고 거기는 도시가 어디야 라는 문장이죠. 역시 엔티티 잘 찾아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Question answering은 말 그대로 질문이 주어지면 답변이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question answering 쓰겠다. 질문 이렇게 주어지고 답변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answer는 hugging face다라고 주고 있죠. 왜요? 문장 자체가 where do I work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데가 어디야 라고 했을 때 이런 컨텍스트가 쭉 들어오는데 여기서 필요한 건 내가 일하고 있는 곳, hugging face라고 지금 답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ummarization은 말 그대로 요약이니까 주어진 문장이 이만큼이 있을 때 짧은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텍스트 제너레이션은 말 그대로 텍스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을 그러니까 일부의 텍스트를 프롬프트로 제공을 하면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문장들을 예측을 해서 유사 문장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만약에 무작위성이라는 것을 포함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또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트랜슬레이션은 번역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NLP 모델을 쓸 거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은 트랜슬레이션을 쓸 거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이 문장을 영어로 번역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제로 든 것과 약간 상이한데요. 모델 자체는 프랑스에서 영어로 바꿔주는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은 말씀드렸었죠? 학습 과정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들어올 때 분류를 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을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문장이 주어졌을 때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나는 설명하고 있어요. 라고 주어졌을 때 에듀케이션과 politics, 비즈니스 이 3가지 중에 어디로 분류할 거냐를 질문하는 거고요. 각각의 스코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얘는 education 쪽에 더 가깝다라고 지금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entiment analysis, 감정 분석이죠.
저희가 첫 번째 아주 간단한 예제로 봤던 건데 2개의 센텐스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I've been waiting for Hugging Face course my whole life. 이런 문장과 I hate this so much 이렇게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 2개의 문장이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내보내주고 있고요. 긍정에 대한 스코어가 95% 그리고 부정에 대한 스코어가 99%. 아마 hate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감정 분석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간단하게 저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파인 튜닝을 들어간 건 아니죠.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저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베이스 모델을 가지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튜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모델 튜닝하기 위해서 토커나이징을 할 건데, 그래서 지금부터 요 3가지 큰 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는 보시는 것처럼 파이프라인에서 어떠한 액션이 취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모델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모델을 파인 튜닝하기 위해서 토커나이징이라고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파이프라인은 3가지, 모델도 3가지 측면에서, 토커나이즈는 6가지 측면에서 각각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프라인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좀 저희가 보면 사실 이 부분을 잘 몰라도 저희가 파인튜닝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가지고 올 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시면 조금 더 모델 파인튜닝 이해하시기가 좋아요. 그래서 실행 과정을 보면 3단계로 파이프라인에서는 액션이 취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텍스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텍스트로 그냥 모델에서는 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전에 실습에서 간단히 보셨던 것처럼 데이터를 만들고 이 데이터를 전 처리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래서 텍스트는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전 처리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전 처리가 완료된 이 텍스트가 모델에 던져지겠죠. 어떠한 형태가 되든 숫자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텍스트가 다 토커나이징이 된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형태가 됐든 전 처리가 끝난 상태에서 모델로 전달이 되고요. 모델에서 뭔가 수행할 이후에 모델이 예측한 결과가 후처리가 됩니다. 후처리가 된다는 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숫자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인코딩된 상태로 나오는 값들 혹은 그냥 단어 단위로 나오는 이런 값들을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바꿔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 예제에서도 잠깐 봤었는데 뒷단에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토커나이저, 그 다음에 모델에 던져지고요.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세싱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전 처리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프로세싱은 말 그대로 전 처리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문장을 일단 다 잘라야겠죠. 토커나이징을 먼저 하게 됩니다. 토커나이징을 하기 위해서 토커나이저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일단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원시 데이터를 직접 처리할 수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파이프라인 이 첫 단계에서 텍스트 입력을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모든 기계 언어는 숫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토크나이저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하는데 일단 입력을 토큰이라고 부르는 단어로 다 자릅니다. 기호도 분할을 하고요. 단어별로도 다 자르게 되고요. 이 토큰을 정수로 다 매핑을 한 이후에 모델이 유용할 수 있는 부가적인 어떤 값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값들을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처리는 모델이 사전에 학습될 때 그리고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모델 허브에서 해당 정보를 다 다운로드를 받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다 다운로드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오트 토크나이저와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트레인드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토크나이저를 수행을 하실 거예요. 모델의 체크포인트 이름을 이용을 해서 모델의 토크나이저하고 연결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캐싱을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코드를 처음 수행할 때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토크나이저를 수행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풋을 토크나이저, 위에서 우리가 갖고 왔던 이 토크나이저를 이용을 해서 사람이 입력한 입력 텍스트 문장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자르는 그 분할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토크나이저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 문장들이 그 딕셔너리 정보들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사전 형식으로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텐서 형태로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크나이저가 반환하는 텐서의 유형으로는 파이토치도 있고요. 텐서플로우도 있고, 그 다음에 넘파이, 뭐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return tensor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지금 오른편에 있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 프리프로세싱된 데이터들을 우리가 변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환된 데이터는 모델에 넘겨져야 되죠. 그래야 모델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웃풋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델을 연결하는 방법은 토크나이저 연결하는 방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포머가 가지고 있는 오토 모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임포트 하시면 되고요. 오토 모델이 제공하고 있는 from pre-trained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을 해서 체크포인트와 연결해주면 모델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인스턴스에는 인풋 값을 넘겨주게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전 처리한 인풋 값이 되겠죠? 그래서 입력 값을 가지게 되면 이 모델이 어떠한 처리를 하고 아웃풋을 내보내게 되는데 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모델이 입력 값이 들어갔을 때 1, 0 이렇게 처리되진 않습니다. 중간에 많은 은닉층을 거치면서 답변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 숨겨져 있는 값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는 어떠한 이렇게 숨겨져 있는 값들로 가지게 됩니다. 이 히든 스테이트는 굉장히 큰 벡터 값으로 값들을 이렇게 중간 과정들의 산출물들을 가지게 되고요. 이 히든 스테이트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제가 큰 값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 디멘전 벡터라고 해서 수많은 값들을 벡터 값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들이 어떠한 값들을 갖는지는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갖는 것들은 배치 사이즈를 가질 수 있고요. 시퀀스 랭스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히든 사이즈를 갖습니다. 요 값들은 지금 뱉어져 있는 값들을 이렇게 그냥 프린트해서 간단히 보실 수도 있는데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모델이 배치를 몇 번 도느냐 그 상태값이 되겠죠. 배치를 돌아가는 상태값.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2번 돌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퀀스 랭스는 말 그대로 들어간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길이입니다. 지금은 16이라는 값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히든 사이즈라고 해서 768이 나와 있는데 이 768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닉층의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모델이 돌아갈 때 그 숨겨져 있는 레이어의 값, 뭐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768은 작은 수치입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크면 클수록 숨겨져서 처리할 수 있는 은닉층이 많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굉장히 정교한 모델이 됩니다. 하지만 덩치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768부터 한 3072까지 숫자는 조절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 작은 사이즈에서는 768의 은닉층을 갖고 있는 모델을 쓰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내용은 역시 모델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트랜스포머에는 굉장히 다양한 아키텍처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을 그냥 그때그때 이제 선택해서 쓰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우리 앞에 예제에서는 오토 모델이라고 해서 그냥 내가 모델을 쓸 건데 여기에서 내가 어떤 인풋 값을 줬을 때 알아서 나오는 그런 형태로 쓰시는 예제를 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오토 모델 말고요. 이러한 모델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절 LM, 그 다음에 마스크드 LM, 멀티플 초이스 뭐 이렇게 퀘스트 앤서링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에 해당하는 모델을 그냥 바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아키텍처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인과에 의한 답을 만들어내고 싶어 라고 하면 for causal LM을 쓰시면 되고요. 내가 질문과 답변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쓰고 싶어 그러면 question answering을 바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죠. 임포트를 하실 때 오토 모델을 쓰는데 for sequence classification을 지정을 하시면 돼요. 이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문장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모델로 쓰고 싶어 라고 지금 명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내가 목표하는 모델을 지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체크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모델 하나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from pre-trained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모델의 인스턴스 만드시고 앞전에 만든 그 데이터를 인풋 값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게 되면 역시 아웃풋 값이 나올 거고요. 아웃풋 값을 지금 이렇게 답변으로 풀어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사이즈가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렇게 분류가 어떻게 나왔어 라고 하는 답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파이프라인에서 수행하는 그 과정 중에 남아있는 것은 포스트 프로세스죠. 얘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값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ID2 레이블이라고 해서 이 확률 값을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값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답변을 구할 때 내가 얘가 긍정이야 부정이야 라고 하는 센티메터 어널리시스를 할 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 이러한 값들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는 파이프라인이 수행하는 세 가지 단계, 프리 프로세스, 그 다음에 모델,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포스트 프로세스까지 좀 쭉 그냥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자, 이제부터는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가 제공하고 있는 모델을 조금 수행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는 모델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볼 건데요. 체크 포인트에서 모델을 인스턴스화 할 때 우리 아까 보셨죠? 오토 모델에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연결하고 모델을 인스턴스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모델 클래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유사한 모델들은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도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져다가 편리하게 쓰시면 되는데 체크 포인트에 적합한 모델 아키텍처를 자동적으로 이제 추출을 하거나 그 모델을 인스턴스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죠. 우리가 아직은 모르겠지만 버트라고 하는 것들을 쓸 때 버트에 필요한 컨피그레이션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그렇게 정의된 버트의 모델을 어떻게 가지고 오고 이렇게 그냥 세 개의 문장으로 버트라고 하는 모델을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내가 지금 버트를 쓸 거다 아니면 GPT를 쓸 거다 아니면 라마 이런 거를 쓸 거다라고 그런 유형을 딱 결정하실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컨피그레이션을 간편하게 설정하시고 바로 모델을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에서 지금 버트가 나와 있으니까 이 버트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트 모델을 쓰기 위해서는
컨피그레이션을 지정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세팅하시면 되고요. 이 컨피그레이션을 설정을 했을 때 버트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에 그냥 집어넣으시면 인스턴스를 쓰실 수 있어요. 이 컨피그레이션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히든 사이즈는 768이고 그 다음에 인터미디어 사이즈는 3072고 맥스 포지션 임베딩은 512고 막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컨피그레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컨피그레이션을 좀 볼게요. 자, 버트를 쓰실 때 우리가 앞전에서 봤던 버트 컨피그레이션 내용입니다. 좀 많죠. 그런데 다 쓰실 건 아니고 필요한 걸 쓰시면 됩니다. 필요한 내용은 제가 이 부분에서 따왔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히든 사이즈부터 히든 레이어의 수,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인터미디어 사이즈, 그리고 드롭아웃을 할 때 수, 뭐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 보통 저희가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참조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그냥 가져다가 쓰셔도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가져다가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쓰시게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나오는 답변들이 좀 횡설수설 내가 타깃으로 하는 그것과 틀리게 횡설수설하는 그런 문장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을 하는 거죠. 나의 목표에 맞게 얘가 올바른 답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한 번 더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파인튜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을 하게 되면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모델을 이제 처음부터 쭉 학습을 시킬 수도 있죠.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것처럼 전체를 학습을 한다는 건 좀 무리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비용, 그리고 자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사전에 훈련된 그 트랜스포머 모델을 누군가 올려놨으면 그거를 저희가 이제 가져다가 쓰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from pre-trained 되어 있는 모델을 가져다가 쓰겠다. 이미 한번 학습을 했을 거고요. 요거를 가져다가 나의 모델에 인스턴스화해서 쓰겠다라고 이제 구분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은 뒤에 실습할 때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모델을 만들었으면 저장도 하셔야죠. 모델 저장하는 거 앞에서 만든 인스턴스에 save pre-trained 라고 하고 나의 이름, 경로와 이름을 주시면 모델이 저장이 될 거고요. 그래서 뭐 그 모델에 대한 정보를 보실 때 이렇게 해서 보시면 LS에서 보시면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의 세 번째 토크나이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토크나이저는 조금 보셔야 되는데 일단 토크나이저는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구성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입력된 텍스트를 모델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게 토크나이저입니다. 이건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모델은 숫자만 처리할 수 있고요. 토크나이저는 텍스트 입력을 숫자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토크나이저는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워드 베이스드 토크나이저가 있습니다. 이 워드 베이스드 토크나이저가 가장 쉬워요. 일반적으로 몇 가지 규칙만 가지고 설정하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크나 과정을 보시면 이렇게 그냥 단어 단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텍스트를 단어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숫자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들어와서 스플리트를 하면 이렇게 단어별로 잘리는 거. 이게 워드 베이스드 토크나이저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캐릭터 베이스드 토크나이저. 얘는 딱 직관적으로 아시겠죠? 워드가 아니고 단어가 아니라 그냥 문자예요. 글자를 하나씩 다 자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휘집의 크기가 작습니다. 어휘집이라고 하는 것은 워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워드별로 그 단어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글자로 자르기 때문에 그 단어집 자체가 작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어들이 문자를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out of vocabulary
라고 해서 토큰이 훨씬 많이 작아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글자들을 조합하면 다 단어가 되잖아요. 그런데 단어들을 조합하면 문장이 다 되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열로 다 잘라낸 것을 조합하기 때문에 토큰이 훨씬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토큰의 개수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장점은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주의,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이 방법도 완벽하게 토커나이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분리된 토큰 자체가 문자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큰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아는 단어니까 쉽게 인지하실 수도 있지만 let's 이렇게 되어 있을 거겠죠. 그렇지만 얘가 이렇게 단어별로 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는 딱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어에 따라서 얘가 달라질 수가 있죠. 지금은 영단어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가 저렇게 잘릴 수 있지만 중국어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틀려집니다. 문자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죠. 그래서 보신 것처럼 뭐 한자, 그다음에 라틴어 얘네들은 어찌 보면 그냥 우리가 지금 영어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단어집을 갖거나 무게가 커질 수 있다라는 주의점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셨던 워드 베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캐릭터 베이스도 있는데 다 장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네들의 장단을 조금 더 조합해서 서브워드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는 더 작은 단어로 분할하지를 않고요. 희귀 단어를 의미할 수 있는 하위 단어로 분할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단어가 주어졌을 때 얘가 희귀 단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 단어였었는데 희귀 단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뒤쪽에 있는 ly, 리라고 하는 것을 끊어내면 두 개의 그 단어로 분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처럼 희귀 단어일 때는 아주 이렇게 자잘하게 잘라내지 않고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데 빈번하게 더 사용이 많이 되는 것들도 잘라내면 나중에 조합할 때 좀 그 시간이나 뭐 비용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워드 단어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워드 단어로. 그런데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let보다는 또는 do보다는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위로 잘라낸다는 거죠. 그래서 서브워드로 토크나이제이션을 잘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가장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드를 좀 보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코드는 토크나이저를 로딩하고 세이빙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모델도 보셨었고 다른 것도 토크나이저 하는 거를 보셨었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하지는 않고요. 토크나이저를 로드하고 저장하는 것을 모델처럼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임포트 하신 다음에 from pre-trained 해서 모델명만 지정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델을 로드하고 저장할 때와 같이 pre-trained 앞에서 보신 것처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실 때도 save pre-trained라고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실 때는 어휘집, 보캐블러리, 그 다음에 모델의 가중치 뭐 요런 것들이 이제 함께 저장이 되고요. 토크나이저의 특징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버트와 동일한 체크포인트로 학습된 버트 토크나이저를 로드하는 것이 버트 토크나이저 클래스를 사용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델을 사용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버트 베이스 케이스드라고 하는 것은 모델에서도 쓰실 수 있고 토크나이저에서도 역시 똑같이 쓰실 수 있는데 토크나이저의 특성 더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있으니까 뭐 사용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저장하는 것이 조금 더 추가돼서 저장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토크나이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모델은 숫자로 인식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 보면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을 숫자로 변형하기 위해서 인코딩, 디코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코딩, 디코딩 두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인코딩은 다 아실 거예요.
텍스트를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 그 다음에 토크나 그 다음에 입력 식별자를 변환하는 2단계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토큰이라고 불리는 단어로 분리하는 거, 그리고 토큰화 결과인 토큰들을 숫자로 변환하고 텐서에다 집어넣는 거, 그래서 모델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과정으로 변경해 주는 거, 이 2가지를 수행하는 것을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디코딩은 반대죠. 모델이 뱉어낸 그 답을 또는 변환된 입력 식별자를 이용을 해서 보캐블러리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커나이저가 이렇게 모델이 인지할 수 있는 숫자로 되어 있는 이것들을 디코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문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코딩은 모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그 모델의 랭귀지로 바꿔주는 거, 디코딩은 모델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꿔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파인 튜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로라를 먼저 할 건데 PEFT의 로라를 먼저 수행을 할 겁니다. 요 지표들은 제가 코드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로라를 하기 위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러닝 레이트부터 지금 보시는 스텝까지 여러 가지들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다 안 넣으셔도 되고 다 넣으셔도 무관합니다. 요렇게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지표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표들은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할 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보여집니다를 실습을 역시 하고 갈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평가 지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실습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로그오드 추준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그래프는 평가 과정에서 모델이 선택한 로그 오즈의 비율, 그 비율들을 나타낸 거고요. 초기에 높다가 점차 이렇게 감소가 되면서 안정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선택의 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표로는 스텝 퍼 세컨드라고 해서 초당 처리된 스텝의 수, 그러니까 초당 처리되는 그 행위의 수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학습 속도가 일정하게 잘 가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런타임 같은 경우에는 평가 주기 동안 소요된 시간. 그래서 학습 초기에는 이렇게 시간이 증가가 되고 있죠. 그렇지만 학습이 진행이 되면서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로스. 평가 데이터셋에서 계산된 손실의 수. 이거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얀 곡선을 타고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 학습이 잘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도 지금 학습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추세를 보면서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그러한 툴입니다. 툴의 한 화면을 제가 가지고 온 거고 실습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